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방 별곡의 문주부입니다. 오늘은 작년 2019년에 베스트셀러였던 90년생이 온다에 대해서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서 저희 독서 모임에서도 작년에 이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제가 80년대생이라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은 같은 세대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기성세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모임에도 90년생 분이 딱 한 명 계시거든요. 나머지는 다 80년대생이세요. 그런데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90년대생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일단 지은이를 살펴보면요. 지은이는 임홍택이시고 1982년생이세요. 저랑 같은 80년대생이다 보니까 CJ그룹에 입사를 해서 기업을 다니시면서 느끼셨던 90년대생의 특징을 나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서 내신 것 같아요. 저는 책 읽는 스타일이 좀 꼼꼼하게 읽는 편이라서 머리글이나 들어가는 말도 다 읽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한 말인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도 점차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닌가? 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 이 글을 읽고 사람은 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언제까지 신세대 뉴 제너레이션으로 살 수가 없는데 왜 기성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성세대는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세대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다. 나와 같은 세대 또한 꼭 죽음이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여 공존의 길을 찾는 일일 것이다. 라고 작가님이 쓰셨어요. 이 머릿글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이를 먹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다른 세대와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 1부에서는 90년대생의 출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특징은 90년대생은 간단하다는 말인데요. 짤방을 좋아하고 줄임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데요. 페이지 88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0년대 생들은 기존의 세대들과 달리 더 이상 정보를 책에서 찾지 않는다. 심지어 웹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지도 않으며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SNS에서 빠르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낸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영상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반응 미디어라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시청자가 화면으로 보고 바로 반응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 부분이 저는 나름 생각을 하게 된 게, 저희는 2000년대생이지만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지루한 영상은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보고 싶은 장면만 보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희랑은 많이 다르죠. 저는 TV 세대였고 TV를 좋아했었는데, 요즘 90년대생부터들은 유튜브를 보고 TV를 안 봐서 TV 시청률이 낮아진다는 말도 있고요. 이게 90년대생들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종이책이 사라진다라는 말도 이 책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페이지 94페이지를 보면 미래에도 책이 디지털 미디어 혁명에서 비켜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잉크와 종이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인쇄 비용이 들거나 트럭에 무거운 책들을 실어 보낼 필요도 없으며 재고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전자책이 인쇄된 책의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상황이 드문 일은 아닌데, 이는 일정 부분 전자책 이덕이 생산업체들에 주어지는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은 사람들이 종이에서 픽셀로 옮겨가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저는 원래 전자책을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눈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다 휴관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에게도 눈이 나빠질까봐 전자책을 못 보게 했었는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읽을 책도 없고, 그렇다고 책을 계속 사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해서 전자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생들도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90년대생들의 특징, 간단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90년대생들이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일명 병맛 문화라고 하죠. 그 작년에 JTBC에서 왓썸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되게 많았었대요. 저도 한번 봤었는데, 저게 도대체 뭐가 재밌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0년대생들은 이런 문화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109페이지에 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맛집 투어와 먹방을 즐기는 새로운 세대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세대들은 특히 카메라 앞에서 누가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먹는 행위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 일종의 유희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이야기한다. 저희 애도 90년대생은 아니지만 유튜브로 통해서 먹방을 본다거나, 그리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흔한 남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 사이에서 되게 인기 있는 채널인데 너무 좋아서 깔깔깔깔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같이 보면서도 재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세대랑 90년대생이랑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문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90년대생들은 정직함을 추구한다예요. 그래서 페이지 124페이지를 보면 이제 90년대생들은 부당함과 비합리적인 상황에 과감히 이슈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슈 제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화이트 불편러라고 부른다. 정의로운 예민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위근우 칼럼니스트는 프로 불편러의 일기에서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불편함은 없다면서 프로 불편러란 불편함과 부당함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에 대한 자기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모임에 90년대생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도 제일 어리고 제일 막내인데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어요. 우리 때만 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제일 막내이다 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자기 의견도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런 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함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그냥 내가 이해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30년 넘게 살아왔었는데 그분을 보면서 요즘 세대들은 이렇구나. 이게 오히려 더 당당하구나. 왜 주눅 들고 눈치를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1부에서는 90년대생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90년대생들이 직원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과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부니까는 기업도 다니지 않고 해서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었는데 회사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의 이 부분을 읽으시면 세대 간의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도표로 나와 있는데요. 70년대생들은 회사에서 충성의 대상이 회사 그 자체이고 80년대생들은 자기 팀과 프로젝트인데 90년대생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도 되게 많이 한대요. 옛날에는 회사에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 뼈를 묻는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충성의 대가가 70년대생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은 곧 나에 대한 충성이고 80년대생들은 몸값과 승진을 보장하고 그런데 90년대생들은 회사에 헌신을 하면 헌신짝이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워라벨이죠.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고 그리고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뭐 자신의 꿈을 이룬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페이지 180을 보면은 영화 신과 함께 원작자로 유명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본인의 2008년작 무한동력의 명대사로 꼽혔던 죽기 직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이 대사가 이제는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꿈이 꼭 없어도 되는데 너무 꿈을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 라고 말이다. 새로운 세대는 꿈을 쫓으라는 기성세대의 충고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저도 제 아이에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너는 꿈이 뭔데? 넌 나중에 커서 뭐 할 건데? 그런데 그런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굳이 꿈이 없어도 되는 세대, 재미를 추구하고 간단한 걸 좋아하는 병만 문화의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그들에게 꿈을 강요하고 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더 이상 꿈을 강요하지 않겠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분은 90년대생들이 직원이 되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3부는 90년대생들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데, 저는 2부보다 오히려 3부가 더 와닿았어요. 나중에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들이 소비자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가 궁금했었는데, 페이지 258의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90년대생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망연자실한 리서치 결과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2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는 영화의 적이 핸드폰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트위터 중 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넷플릭스가 더 인기가 많구나, 사람들이 극장에 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영화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희 신랑과 데이트 코스로 항상 영화관에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핸드폰을 꺼놓기가 싫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멀티플렉스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영화관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수익이 좋지 않다는데, 이 일을 계기로 아예 영화관이 문을 닫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두 번째로 인상적인 부분은 페이지 292페이지에 20대가 유튜브를 보는 또 다른 이유라는 내용이에요. 유튜브의 급격한 성장의 이유로는 능동적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성장, 세대별 놀이터 등 여러 가지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실제 90년대생들은 네이버 캐스트와 같은 타 동영상 서비스에 비해서 짧은 광고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답한다.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동영상의 경우 통상 15초의 의무 시청 광고로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것에 반해 유튜브 광고는 6초 이하의 짧은 광고 혹은 5초 후에 건너뛰기가 가능한 광고를 게재한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선호하거든요. 광고 보기가 싫어서. 그런데 이게 약간 예전 내용이고 지금은 광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가 원하는 게 유튜브 세대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무료로 한번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봤었는데 광고가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은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광고가 너무 불편한 거죠. 광고를 다 시청을 해야 다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본다는 게 데이터도 잡아먹고 지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으로 책을 다 읽고 총평을 얘기하자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을 하시고 2019년 한 해 베스트셀러에 계속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목부터 신선했고 솔직함으로 무장한 90년대생들이 온다기에 80년대생으로서 약간의 위기감도 느껴졌었거든요. 책의 내용도 보면 신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고작 10년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모티콘과 짤방, 초단편 소설을 좋아할 만큼 간단하고 병만 문화로 자아실현을 할 만큼 재미를 추구하고 면접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원하는
정직함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회사도 재미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세대. 그들의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자면 중간중간 유익하고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책 자체가 여러 가지 보고서나 책들을 짜깁기한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책 한 권을 다 안 읽어도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고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모두 다른데 통계를 낸 것이라기보다는 소수의 특정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많아서 약간 신뢰가 안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90년대생들을 직장 후배로 두고 있는 선배 직장인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면 도움이 될 책이다. 검색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책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